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발치를 하고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치조제 보존술이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치조제 보존술,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그 치아의 그 구강 내 각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임플란트 술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예전에 발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치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리치가 급격하게 소실이 되는, 그러니까 치조제가 급격하게 수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소실이 되는 경향이 잦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평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굉장히 이제 치조제 흡수가 많이 진행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악도 마찬가지지만 하악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굉장히 심하게 리치가 흡수가 되어서 소실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리치 스플리팅이라든지 광범위한 GBR 같이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고민이 치과 의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치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발치를 하고 자연스럽게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치조제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더불어서 광범위하게 GBR이라든지 아니면 연조직 이식술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이제 정성껏 수초도 하고 해서 술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시술한 부위가 노출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케어를 해주고 드레싱도 해주고 환자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마지막 단계처럼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이번과 같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임상에서 이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임플란트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는 이 각화치은이 너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임플란트 2차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오픈된 채로 놔두어서 각화치은이 저절로 재생이 되는 과정을 고려해 본다든지, 아니면 팔라치 테크닉 같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줘서 이런 부위에 각화치은이 증대가 되고 재생이 돼서 임플란트 주변을 감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수식을 고려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듯 이 발치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식립을 위해서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하고 그 발치와 있는 부위를 최대한 이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고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치와 부위에 고리식을 해주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덮어준 다음에 수초를 텐션이 없도록 해주어서 이 부위가 그대로 이 치조제 부위가 흡수되지 않고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 술식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 술식이 치과에서 주요한 어떤 그런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여를 한다고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조제 보존술이 굉장히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임플란트 식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술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조제 보존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예전에도 이러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술식에 따르면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즉시 식립을 한 다음에 이 부위에 고리식을 해준 다음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주는데요.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줌으로써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 부위 그리고 고리식 부위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주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구강 내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에 대해서는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잘 차단을 해줘서 위쪽으로 연조직이 잘 생성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서 그 개념이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 쓰이고 있는 멤브레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입니다. 이 DPTFE라고 하는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쓴 수식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DPT 멤브레인은 이 멤브레인의 이름 앞에도 있는 이 덴스 하다는 표현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포러스, 그 다공성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균이라든지 구강 내 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효과도 더불어서 이런 비흡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내야 된다는 추가적인 수식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솔직히 좀 부담이 있고요. 또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구강 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치과 의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쓰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 좋은 결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임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따르는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흡수성 멤브레인보다는 흡수성 멤브레인이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수식도 줄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흡수성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발치한 부위에 고리 식수를 해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을 시킨 경우, 그리고 위쪽으로 차폐막을 덮어주기 위해서, 즉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그 플랩을 당겨서 수축한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냥 오픈을 해놓은 경우,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도록 오픈해 놓은 경우가 훨씬 더 가크치은이 증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이 생각을 해보면은 흡수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하방에 있는 고리식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골화가 되는 과정 동안에 하방에 있는 그런 고리식재를 보호를 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부에서 연조직이 자연스럽게 자라 들어오게 하는, 즉 열어두어서 자연스러운 치유를 유도하는 오픈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흡수성 멤브레인과는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임상 연구를 살펴보면은 세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 임상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발치화 부위에 고리식수를 하고 멤브레인으로 덮어준 이런 군, 그 다음에 멤브레인으로 차폐는 하지 않고 고리식만 한 군, 그리고 자연스럽게 힐링을 유도한 이 세 군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4개월이 지났을 때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으로 치조제가 보존되는, 그러니까 흡수가 가장 작게 일어나는 군은 첫 번째 말씀드린 군이었습니다. 즉 오픈 힐링 테크닉을 이용한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한 리치 프리저베이션 수식을 이용한 수식에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치조제의 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여환이고 46번 치아입니다. 46번 치아에 프랙처로 보존과에서 진단이 되어서 발치 후 임플란트 계획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에이트라우마틱하게, 그러니까 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치를 한 다음 리치 프리저베이션 수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 본으로 그 발치화 부위를 패킹을 해주고 그 위를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덮어주었고요. 자연스러운 힐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이 임플란트 식립한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고라가 부족한 부위에서는 추가적으로 골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하고 2차 수술, 세컨 서저리까지 마무리하는 동안에 별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철이 완성된 그런 단계까지 보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이게 위쪽에서 교환면 쪽에서 보았을 때 치조제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거나 수축이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지가 않고 뮤코징지발 라인, 뮤코징지발 정션에 있어서도 주변과 굉장히 조화로운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좀 쉽게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치과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발치, 임플란트, 그리고 그 중간에 치조제 보존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개념이 생겨나고 임상에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발치를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치조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흡수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베올로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흡수되는 과정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에서 고리식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치조제 보존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추가적인 고리식을 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치조제가 흡수가 될 때 버칼 쪽, 그러니까 순협측 쪽이 훨씬 더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치조제 보존술을 해줄 경우에는 버칼 쪽과 링구알 쪽, 그러니까 협설 측이 약간 이분하게 흡수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보다도 임상의들이 그런 어떤 발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추후에 내가 어떤 임플란트 수식을 진행할 때 그런 수식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측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 치조제 보존술에 대해서 개념이 발표가 되고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연구 보고에서는 플랩리스 서저리, 그러니까 플랩을 열지 않는 것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면은 플랩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치주염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수의 치아들이 그런 치주염에 이완이 되어서 다수 치아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플랩을 열어야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랩을 여는 경우, 또 플랩을 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살펴보면은, 플랩을 열지 않았을 때, 즉 플랩리스 서저리를 했을 때가 각하 치은에 있어서도, 그리고 치조제 폭경에 있어서도 양쪽에서 모두 플랩리스 서저리가 훨씬 더 임상적인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플랩을 열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수술 부위의 외상을 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라우요랑 린데의 보고에 따르면은 초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6개월이 지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랩리스 서저리나 플랩을 연 서저리, 플랩을 열어서 한 수술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큰 임상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두 수식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자분의 그런 수술 부위의 상태, 그리고 치주염의 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플랩 리스 서저리 또는 플랩을 여는 수술 방법, 양쪽을 잘 선택해서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조제 보존술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플랩리스 서저리에서 하였을 경우에 이 재료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은 치조제 폭경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골화되는 과정이 잘 되는 것 비교해 봤을 때 이종골과 합성골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제 임상에서 콜라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블록본 타입의 형태로 가장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스 콜라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가이스트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거기서 설명하고 있기를, 아주 인텍트한 발치아인 경우에는 재료를 채워주고 그 위에 발치아에 오픈되어 있는 부위는 실링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뮤코실이라는 특별한 재료를 썼는데, 연조직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자기 자가 조직으로 가볍게 위쪽을 실링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발치아가 인텍트하지 않고 본노스가 심한 경우에는 이 부위를 충분히 덮어줄 수 있는 멤브레인을 위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콜라겐이 포함된 본과 위쪽을 차폐막이라든지 아니면 연조직 대체제 같은 것들을 덮어줘서 치조제 보존술, 그러니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만약에 너무 광범위한 부위에 이 술식을 시행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골소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또는 연조직 양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부위에 추가적으로 연조직 대체제를 적용시켜주는 것도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임상 경험으로 많이 보아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증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이런 그 자료를 따온 것이지만은 사실 뭐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제품을 쓰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선택은 이 수식을 시행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연조직 대체제, 이 연조직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 연조직의 재생에 사용이 되는 재료라고 이제 설명이 되면서 시판이 되었는데 보통 층상 구조, 그러니까 단일한 구조가 아닌 층상 구조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외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부위, 그러니까 구강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위는 아주 컴팩트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의 침입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골 이식 부위, 수술 부위에 접하고 있는 면은 아주 스폰지한 타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폰지한 타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블러드 클럿이 차오르고 또 연조직이 그쪽으로 인게이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조직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조직이 재생이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조직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에게서 이러한 자가조직을 떼기 위한 추가적인 술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그리고 수술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살펴본 케이스보다 약간은 좀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치아 48세 남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번, 17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났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본노스도 굉장히 심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치주염도 있었기 때문에 플랩을 광범위하게 열어서 발치를 시행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 본으로 이 부위를 발치한 부위를 채워준 다음에 흡수성 차폐막을 덮어주었습니다. 멤브레인으로 덮고 너무 이제 범위도 광범위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고 약간 좀 뭔가 음식물이나 이런 때가 많이 낀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보통 이 흡수성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치유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치과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자분에게 크로렉시딘 가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치유가 기간을 거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었을 때 굉장히 양호하게 보존이 되고 있고, 이 보컬 쪽에는 본노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초기의 상태에 비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1차 프라이머리 클로저까지 완성이 된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2차 수술과 보철 과정을 거치면서 살펴보면은 최종적으로 보철이 들어간 과정까지 살펴보시면은 알베올러 립지가 이제 많이 흡수된 것도 뭐 많이 이렇게 보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주변 그 잇몸 조직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좀 쉽게 임플란트 식립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시비한 케이스, 난해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49세 여환이신데 26번 치아입니다. 26번 치아를 보시면은 뮤코중지발 정션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은이 퇴축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플랩을 열어서 봤더니 본노스도 굉장히 심하고 이 주변에 거의 남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고 이 치아는 거의 플로팅 스테이트, 둥둥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라탈 쪽은 어느 정도 부분이 인택트하게 있지만 버칼 쪽으로 굉장히 본노스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 부위에 광범위하게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 본을 패킹을 해서 본 그래프팅을 해주고 멤브레인을 덮고 그 위에 연조직 대체제를 덮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로 적용해야
하고 나서 임상에서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할 쪽에 있는 연조직이 얇고 약했기 때문에 수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연조직 대체제를 적용을 해줌으로써 수처가 조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코중지발 정션을 벗어난 그런 치은퇴축이 있는 경우에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조금 더 술식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교환면 쪽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초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치료제가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주변 그 연조직과의 조화를 살펴봤을 때는 뮤코중지발 정션도 주변 연조직과 굉장히 조화롭게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좀 괜찮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괜찮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에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식이 바로 리치 프리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조직 대체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에서도 있는 것처럼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연조직을 늘려주기 위한 수식을 할 때 자가 조직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재료를 쓰지 않았을 경우 단순히 어떤 플랩의 조정, 근단변이 판막술 같은 플랩의 조정만으로 그런 어떤 연조직의 증강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자가조직을 떼는 게 당연히 좋지만 자가조직을 떼게 되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 또 환자의 불편감, 또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조직 대체제로는 임상에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조직 대체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주위에서도 어느 정도 유의한 결과가, 유의하기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냐면은 연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부에 있는 그 뼈, 경조직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경조직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에 연조직이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경조직 아래에 있는 뼈, 즉 경조직이 잘 완성이 되어야지 위에 그 연조직도 잘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뼈와 잇몸, 연조직과 경조직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조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수식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